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사진의 이해를 담당할 허연주입니다. 현대 시각문화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사진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예술작품, 광고, 학생들이 매일 보는 교과서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단 하루도 사진 이미지를 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진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소통되는가를 이 수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사진의 중요한 분야인 예술로서의 사진과 포토저널리즘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봄으로써 현대 사회 속에서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쉽게 깊이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15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진의 이해에서는 사진이란 무엇인가 사진의 개념을 정리해보고요. 다양한 사진의 장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강 사진의 의미의 읽기에서는 사진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 중에 대상성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구체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의 의미 읽기 2에서는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배경 등 사진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미를 읽어내는가를 공부합니다. 네 번째 4강의 사진 문화를 읽는 매체에서는 사진이 어떻게 발명되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예술로서 인정받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알아봅니다. 5강부터 8강까지는 현대사진의 화두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5강 현대사진의 화두 1에서는 사진작가와 작품을 연결해서 예술작품 속에서 신체와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6강 사진의 화두 2에서는요. 사진작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사진의 화두 세 번째에서는요. 최근 예술사진 작품에서 표현되는 공간과 문화 그리고 유형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진의 화두 4는요. 최근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큐멘터리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서 사진작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9강부터 15강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토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합니다. 9강 포토저널리즘과 포토저널리스트에 대해서는요. 포토저널리즘의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포토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포토저널리스트, 즉 소위 우리들이 사진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널리즘 사진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10강부터 12강까지는 다양한 장르를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 저널리즘 사진 장르 1에서는요. 뉴스 사진과 피처 사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사진들이 대부분 뉴스 사진과 피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1강 저널리즘 사진 2에서는요. 뉴스로서의 스포츠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진을 찍고 싶을 때를 생각해서 스포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령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널리즘 사진 장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스토리텔링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인물 사진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잡지 등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토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13강에서는요. 하나의 주제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위 우리들이 포토스토리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포토스토리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는 것이 포토스토리, 포토에세이, 포토그룹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스토리텔링하기와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강은요. 포토저널리즘의 역사와 윤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매일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접하는 그 저널리즘 사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 누구나 어린아이들부터 할 수 있는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의 수정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요. 사진의 복제도 표시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시대에 포토저널리스트는 어떠한 그 윤리적인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포토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강인 15강에서는 프로 사진가 되기와 세계 포토저널리즘 상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9강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사진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함께 보시면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처음 생긴 과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자, 현혜연 선생님 1강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사진에 의해 1강에서 8강까지 담당할 현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진 좋아하시죠? 저도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사진을 할수록 매력 있는 그런 매체인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진을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에 대해서 사진이 어떤 언어인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이 보여주는 우리 삶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그냥 강의만 듣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여서 이 사진이 보여주는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또 상상력을 발휘할 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의해 2강에서는 사진의 정의와 원리, 그리고 사진 작품의 시각적 과정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꽃 사진 작품을 보면서 사진의 창의적 표현을 배우고 사진작가 박홍천의 작품 감상 및 분석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사진의 세계에 들어가는 첫걸음으로 먼저 사진의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의 원리는요, 어두운 방 안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밖에서 비추는 빛이 들어와서 방의 반대편 벽면에 상을 만드는 그런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인데요. 일설에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아랍의 어느 목동이 그런 발견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어두운 방을 이용해서 자연현상을 관찰하기에 아주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연현상일까요? 바로 일식이죠. 일식은 인간의 눈으로 그냥 보기에는 너무 밝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방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어두운 방은요, 16세기에 오면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또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을 관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화가는요, 카메라 옵스큐라, 즉 이 어두운 방을 작은 상자로 줄인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지만, 하지만 화가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단어는요, 카메라는 방, 옵스큐라는 어둡다는 뜻입니다. 즉 어두운 방이라는 사진의 자연적인 원리를 그대로 풀어놓은 단어이지요. 자, 이 카메라 옵스큐라에 많은 장치들이 덧붙여진 것이 현대카메라입니다. 자,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이쪽 부분, 이 몸통 부분이요, 바로 어두운 방입니다. 이곳은 사실 크게 별다른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암상자고요. 여기에 현대카메라는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를 앞쪽에 달고요. 또 뒤쪽에다가는 내가 찍는 화면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뷰파인더와 또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빛이 기록되는 기록 장치를 장착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셔터나 또는 감도나 빛의 양을 조절하는 감도나 이런 장치들을 결합시킨 것이 현대카메라죠. 또 요즘의 디지털 카메라는 예전에 그러한 카메라의 이 뒷면에 빛을 기록하는 장치로 필름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CCD라고 하는 감광판이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4,500년 전에 발견되었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카메라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카메라가 어떤 매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진은요, 19세기에 발명이 완성됩니다. 19세기 정확히는 1839년 프랑스에서 발명이 공포되는데요. 공식으로 선포됐죠. 자, 그때 사람들은 기계가 만드는 이미지라는 점 때문에 사진이 아주 정확한 이미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에 대해서 사진이 아주 정확한 매체라고 믿게 되는 데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18세기의 광학과 생리학의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발전하게 되는 광학과 생리학은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믿고 있었던 인간의 눈이 아주 정확하다는 그런 믿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당시에 만들어졌던 잔상 효과, 잔상 아시죠? 밝은 빛을 보다가 다른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밝은 빛이 계속해서 빛나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잔상 효과는 빛이 없는데도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빛을 보았지만 사실은 빛이 없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당시에 생리학자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과연 인간의 눈이 빛을 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실험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요, 빛이 있어야 되겠죠. 네, 빛이 있어야 빛을 볼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먼저 눈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눈싸움을 하는데 친구가 눈 속에 돌덩이를 넣어서 던졌는데 그게 눈에 아주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앞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빛이 반짝반짝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게 만화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죠. 자, 그러면 충격에 의해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 충격도 있겠죠. 또요, 마약이 있고요,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인간은 빛을 봅니다. 자, 이 생리학자가 이런 재밌는 실험을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간이 본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건가? 물론 믿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법정에서도 인간의 눈이 본 것이 목격자죠. 목격한 것이 법정에서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납니다. 19세기는요, 산업자본주의가 아주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산업자본주의는요, 기계와 과학 문명으로 대표되죠. 사람들은 인간은 부정확하지만 기계와 과학은 정확하다고 믿게 됩니다. 때문에 사진, 바로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사진은요, 아주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이 갖는 여러 가지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매우 정확하고 사진으로 찍혀진 것은 진실 그 자체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말 사진의 성격은 그렇게 사실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이 정말 사실일까요?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시면요, 앞에 있는 작은 풀과 뒤에 있는 사람이 아주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광각렌즈를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작은 풀에 가까이 가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잡은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나 기둥들은 아주 작게 나타나죠. 물론 인간의 눈은요, 이 크기를 대략은 가늠해서 봅니다. 아, 뒤에 있는 기둥이 더 큰 거겠지? 사람이 더 큰 거겠지? 하지만 사진 이미지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정확한 이미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사진을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사진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종이 한 장으로 카메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종이 한 장으로 카메라를 만들어 보세요. 제 카메라는요, 아주 성능이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볼 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눈의 한계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짠! 이렇게 자르는 것만으로도 제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걸요, 구겨져서 하나 잘라왔습니다. 자, 이 뚫려진 창을 눈에다 대고, 여러분도 한번 잘라서 해보세요. 눈에다 대고요. 한쪽 눈으로 가까이 됐다, 멀리 됐다 하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도 좀 보시고, 위에도 좀 보시고요. 아래도 보시고요. 자, 저는요, 사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으로 정의합니다. 사진은요, 네모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네모난 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내는 것, 이것이 사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모난 창으로 잘라내잖아요. 이 잘라낸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프레이밍이 되겠죠. 이 프레임으로 잘라낸다는 것은 내가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원하는 만큼 잘라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바로 사진가의 시선이 작동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잘라내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의를 하러 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 왔어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듣는데요. 이쪽 옆쪽에 계신 분들은 강의가 재미없었는지, 아니면 전날 저처럼 밤을 새셨는지, 피곤하신지 졸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진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들어주고 나도 재미있게 수업했어, 아주 반응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잘라낼까요? 자, 이것으로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만을 잘라낼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강의가 좀 지루했나 봐, 사람들이 많이 졸더라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만을 잘라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진이 진실일까요? 어떤 사진이 사실인가요? 물론 둘 다 사실이겠죠. 앞에서 열심히 들은 사람도, 또 한쪽에서 피곤해서 졸았던 사람도 모두 다 진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진은요, 사실을 말하지만 부분적인 사실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사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이다가 아니라 사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사진하면요, 사진은 어떤 감각을 이용하나요? 시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하면 아주 감각이 좋고 시각이 우수한 사람이 사진을 잘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이 좋고 또 시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컵을 좀 한번 보시죠. 보셨죠? 종이컵입니다. 자, 종이컵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어떤 사람은 종이컵 저거 나무를 통해서 만드니까 환경이 파괴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종이컵은 너무나 효율적이잖아,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유리컵을 쓸 수도 없고 너무나 편리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자기 어떤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누군가와 마셨던 커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이들은요, 자기의 경험 아시죠? 자, 그 종이컵으로 했던 전화기 놀이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의 그냥 종이컵인데요. 어디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사진은요, 먼저 보고요.
감각하고요. 아, 종이컵이다. 알고요. 지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 종이컵을 보니까 환경오염, 아니면 효율성, 아니면 예전에 어떤 기억, 아니면 또 커피 이런 것들을 인식합니다. 네, 바로 사진은요. 감각이 아닌 이 인식의 지점에서 사진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네모난 틀로 종이컵의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종이컵을 턱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는 종이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이 종이컵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종이컵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주 보기 좋게 찍을 것입니다. 반면에 종이컵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종이컵이 마구 더러워진 종이컵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종이컵을 찍을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종이컵으로 놀이를 했던 아이들은 놀이했던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찍을 거고요. 자, 이렇게 사진은 인식의 차원에서 그 사진가가 생각하는 해석, 관점을 담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사진은 의미합니다. 사진은 단지 대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사진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과 관점과 해석들을 담고요. 그것이 의미가 되어서 보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진은 여기에서 사진의 창조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조성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사진을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독특하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사진의 창조성인 거죠. 자, 그리고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가가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미 그 사진은 사진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발언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발언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통의 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사진이 가진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대상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진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꽃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진가가 찍은 꽃사진을 통해서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어떻게 다른 표현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꽃사진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꽃. 나라면 꽃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꽃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꽃은 아름답다.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꽃을 아름답게 찍기 위해서 마구 다가가서 크게 꽃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진가들은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모겐 커닝햄이라는 여자 사진가의 꽃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자, 보시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목련꽃이고 또 카라 꽃이기는 하지만요. 여기에 이 이모겐 커닝햄이라는 작가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활동하던 시기인 20세기 초에는요. 사진이 예술로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기계니까요. 예술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모겐 커닝햄은 아니다.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일 수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기계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디테일을 아주 잘 살린 사진이죠. 이때까지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정말 너무나 추악한 그런 이미지라고 여겨졌는데요. 이모겐 커닝햄이 보여주는 이 꽃이 이렇게 디테일이 풍부하면서도 아름다운 사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진이 그 자체로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요, 로버트 매플소프라는 사진가의 꽃 사진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그냥 아름답다고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로버트 매플소프는요, 본인이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동성애자의 삶과 일상을 아주 사진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작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가 남긴 꽃사진은요. 꽃이란 무엇인가? 꽃은 바로 성기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꽃은 식물의 생식기가 맞죠. 그래서 인간의 성기처럼 보이도록 약간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빙펜이라는 작가인데요. 어빙펜은 광고사진가입니다. 1960년대에 보그지 등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아주 세련된 작가인데요. 지금 보시는 꽃을 가만히 좀 보세요. 아름답기는 하지만 조금 이상하죠? 어빙펜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겨지고 시드른 꽃을 아주 생생하게 살려냅니다. 저는 이 사진집을 한번 보고 이 어빙펜의 사진에 너무나 매료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죽고 시드른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역시 광고 사진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론 반 돈겐이라는 작가입니다. 네덜란드 작가고요. 네덜란드에서 이 사람은 식물학과 관련된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식물학. 네, 이 사람은 꽃을 사진 찍을 때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사진을 찍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꽃과 식물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신의 전공이 드러나죠. 다음은 한국의 조성현이라는 사진가입니다. 자, 조성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떠세요? 사진의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조성현은 화경, 꽃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통해서요, 꽃의 아름다운 풍경, 그러나 굉장히 한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조성현은 한국적인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인화지가 아니라 한지에다가 인화했는데요. 한지에 인화하니까 마치 수묵담채화와 같이 폭 먹은 그런 예쁜 색감이 나게 되었습니다. 조성현은 이전에도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규방 문화의 오브제들을 가져다가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작가를 한 명 소개하고 싶은데요. 에나 맨디에타라는 미국 사진가입니다. 자, 보시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네, 사람이 누워있고 그 위에 꽃이 마구 피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찍은 것일까요? 자, 에나 맨디에타는요, 사진 작가는 아니고요. 대지 작가입니다. 대지 예술을 하는 대지 미술가죠. 대지 미술은 땅 위에다가 대지 위에다가 뭔가 변형을 가해서 예술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작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지예술가들은요, 남성들이 많고요. 그들의 작업이 대개 대지에다가 흉을 내거나 상처를 내거나 변형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나 맨디에타는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대지를 이렇게 핥히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지를 밟았을 때 그 대지를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여성이 갖는 생명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나 맨디에타는요, 자신이 누웠던 자리에 사진처럼 이렇게 꽃씨를 뿌립니다. 이름 있는 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있는 그런 작은 꽃들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온 꽃을 통해서 인간이 밟았던 그 장소가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생성의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걸어가면서 여기를 밟았을 때 개미가 한 마리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잖아요. 에나 맨디에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자, 다음은요, 마이클 웨슬리의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사진은요, 사진이 꽃이
흔들려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이 사진은 꽃의 생명주기 모두를 한꺼번에 찍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꽃이 피어 있는 순간에서부터 시들어서 지는 순간까지를 한 장의 화면에 담은 거죠. 꽃이라는 것이 생명과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이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셔터 속도를 일주일 동안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의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뭐 이 사람의 특허를 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두운 암실에서 꽃을 놓고 카메라를 놓고 셔터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꽃의 생명주기가 모두 한 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쁘지만 또 생선과 소멸을 한꺼번에 담은 그런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잘 보세요. 구성현의 사진입니다. 자, 무슨 꽃일까요? 무슨 꽃처럼 보이시나요? 자, 이 꽃은요,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매화나 백꽃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자, 이 꽃을 보니까 무슨 꽃이라고 생각되세요? 벚꽃이 생각나시나요? 사실은요, 이것은 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에 팝콘을 붙인 그런 팝콘 꽃이지요. 예. 이 사진은 아주 잘 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작가가 일일이 팝콘을, 꽃처럼 퍼진 팝콘을 가지에 하나씩 다 붙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어떤 꽃은 매화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꽃은 벚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똑같은 팝콘인데 왜 다른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사진을 찍은 배경의 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의 색이 회색일 경우에는요, 겨울 분위기가 나시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매화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배경의 색이 분홍색일 경우에는요, 그 분홍색 때문에 5월의 봄 또는 벚꽃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본다는 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때그때 착시 현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우리가 본다는 것이 참으로 허약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합니다. 자, 다음은 조엘 메이어로위츠라는 미국 사진가의 사진입니다. 조엘 메이어로위츠는 와일드 플라워라는 사진집을 내고 있는데요. 그의 와일드 플라워라는 사진집은 와일드 플라워, 야생화를 찍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꽃들을 찾아서 찍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 화면 속에는 어디에 꽃이 있나요? 바로 여성이 들고 있는 손에도 있고요. 아마 옷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는요. 네, 재밌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벽지에 꽃이 잔뜩 그려져 있죠. 또 다음 사진에서는 이 사람의 팔뚝에 있는 문신에 잔뜩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의 팔뚝에 너무나 예쁜 꽃이 피어 있으니까요. 그런 걸 문신으로 그렸다는 게 아주 재밌는 발상인데요. 이 와일드 플라워의 연작을 보면 이 사진 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 많은 우리 일상에 꽃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꽃이 어디 등장하나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도 꽃을 선물하고요. 죽었을 때도 꽃을 놉니다. 조화를 놓지요. 또 결혼을 할 때도 꽃을 쓰고요. 축제에 반드시 꽃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일상 곳곳 인테리어 속에도 꽃이 들어있습니다. 뿐만인가요? 옷에도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꽃을 잔뜩 달고 사는 걸까요? 네, 조엘 메이어로위츠가 보여주는 와일드 플라워 속의 꽃은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을 잔잔하게 담고 있지만 그것에서 꽃이라는 모티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희로애락을 잔잔한 톤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죠.
그런데 비슷한 사진이지만요.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강렬한 한국 작가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방병상의 사진인데요. 자, 먼저 보시죠. 꽃이 어디에 있는 꽃인가요? 바로 여성들의 옷에 있는 꽃입니다. 길에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옷에 있는 꽃을 이렇게 찍은 거죠. 아마도 이 방병상이라는 작가는요, 여성들의 옷을 보면서, 참 현란한 시각 문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은 방법을 보면요, 플래시를 이용해서 아주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꽃의 모양을 강조해서 그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낮에 바깥의 풍경들, 밖에 있는 배경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꽃 부분만 플래시로 딱 고정을 하니까 더욱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아마도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작가는요, 이 여성들의 옷에 있는 무늬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단지 꽃의 모양, 옷 속에 있는 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이런 옷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대의 시각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20세기의 여성들이 입는 의복과 또 시각적인 것들을 보여주죠.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이런 옷을 입진 않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시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많은 사진가들이 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꽃이 지금까지 우리는요, 단지 꽃은 예쁘다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해석과 관점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의 어떤 관점과 해석을 보여주는 사진이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 있는 꽃 사진은요, 각기 다른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요, 이번에는 한 사진가의 작품을 통해서 사진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진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보시죠. 먼저 사진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소재이기도 하죠. 내가 찍으려는 피사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야깃거리, 즉 주제가 있지요. 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가의 관점이자 해석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대상과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시각화의 형식이 아주 중요한 또 사진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물려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진이다, 혹은 나쁜 사진이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요, 사진가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또는 사진가의 해석이 잘 맞는 형식을 통해서 구현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작가가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그때 좋은 사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같은 형식이지만 다른 주제의 작품들을 하는 한 작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홍천이라는 작가의 사진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박홍천의 앨리스에게라는 작품은요, 우리가 늘 보던 놀이공원의 사진입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놀이공원, 우리가 늘 보던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놀이공원은 아니었죠? 네, 박홍천은 앨리스에게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놀이공원을 아주 기괴하고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박홍천은 그것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외와 고독, 또 피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썼을까요? 박홍천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장노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한다는 건데요. 이 작가는 30분 동안 촬영을 합니다. 30분 동안 카메라 셔터를 열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사람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죠. 사실상 사진에 그렇게 사람이 보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30분 동안 사진을 찍다 보니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뿌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보면 조금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람들이 움직인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요, 카메라 앞부분에 ND 필터라고 하는 우리의 선글라스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필터를 끼워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에 선글라스가 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것처럼 그 필터도 카메라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랜 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나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색깔이 깨져서 색 밸런스가 깨지면서 아주 오묘한 색이 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박홍천의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같은 방식을 쓴 것입니다. ND 필터라고 하는 필터를 이용해서 30분간 촬영을 한 건데요. 이번에는 대상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놀이공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호주의 바닷가입니다. 먼저 감상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작가가 호주에 6개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작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생각하면서 함께 느끼면서 작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진은 어떠셨나요? 채취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같은 형식을 이용했지만 느낌은 사뭇 다르죠? 앞의 사진이 굉장히 기괴하고 무서운 느낌을 주었다면 이 사진은 보다 더 소프트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작가가 혼자 6개월 동안 떨어져서 타지에 있으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이 사진 속에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도 움직이는 것들, 또 사람들은 사라지고 먼 바다와 텅 빈 하늘, 그리고 텅 비어버린 그 공간에 적막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색깔이 또한 아주 예뻐졌는데요. 이것은 예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그러한 시간대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형식이라도 전혀 다른 대상과 전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보았는데요. 자, 결국은요, 사진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가 느끼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프레임 속에 담아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볼 때 그냥 대상만을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귀 기울이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의해 1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사진이란 무엇인가? 사진의 정의와 원리, 감각, 지각, 인식에 의한 사진의 시각적 과정과 사진 작품의 구성으로 소재, 주제,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꽃사진 작품을 감상하며
사진의 창의적 표현을 알아보고 사진작가 박홍천의 ND 필터를 사용한 같은 주제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사진이 의미를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배웠던 것처럼 사진 속에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의미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석해내는 요소들을 잘 알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잘 응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